네, 이번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급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드랜딩이 오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번에 오면 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이 하드랜딩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요, 대량의 실업을 동반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와야지 하드랜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때가 있었고요. IMF 때 아마 나이가 아직까지 40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평화은행, 네, 이런 은행의 이름은 아마 좀 낯설실 건데요. 많은 은행들이 그때 무너졌고 없어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금융권의 한 3분의 1이 대량 실업자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95년 1월 달 정도에 한 1000포인트를 갔었거든요. 그 1000포인트가 98년 6월이 되면 277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랜딩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드랜딩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하드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아마 투자를 하신 지 한 10년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하드랜딩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었고요. 그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금융 회사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모기지라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한 30년의 이 모기지를 가지고 그걸 많이 유동화를 시킵니다. 증권화를 시키고요. 그게 스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30년 동안에 받게 될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가지고 증권화를 시켜서 그걸 갖다가 또 사고 팝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었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박살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08년이고요. 그 2008년도에 제일 먼저 무너진 회사가 베어스턴스라는 회사였고요. 보통 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커머셜 뱅크, 일반적인 소매은행을 하는 은행이 있고 시중 상업은행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말 그대로 맛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 1월 달 되면 이 베어스턴스의 CEO가 사임을 하고, 그러고 두 달 뒤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베어스턴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당시에 메릴 린치, 우리가 메릴 린치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메릴 린치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한 손실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가 2008년을 리만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게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3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투자은행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엄청난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 속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수가 또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바로 2008년 직전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2100 했었거든요. 그때 펀드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을,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할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892까지 떨어집니다. 2100에서 892까지 갔었으니까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던 거였죠. 자, 그런 금융 시스템이 부실화돼서 생기는 그런 하드랜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닷컴 회사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중에 보통 큰 위기, 주식시장에서 하드랜딩을 동반하려면요,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장은증권, 그 다음에 신세계종금, 뭐 이런 많은 금융기관들이
큰 기관들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리만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같은 회사, 메릴 린치 같은 회사들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이럴 때도 보면 큰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하드랜딩을 동반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닷컴 기업 중에서는 엔론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혁신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기업으로 영화에도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아, 나 엔론에 취직했어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2001년도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2004년도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 엔론의 주가가 2년 만에 90불대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닷컴과 관련된 기업으로 뭐 더 글로벌닷컴, 그다음에 패츠닷컴, 그리고 뭐 많습니다. 닷컴이라고 한 회사들이 19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많이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상장을 했다가 우르르 무너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더 글로벌닷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한 지 합쳐서 2년도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있었고요. 뭐 이토이즈 그런 회사도 있었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주식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닷컴에 의한 거품이 너무나 비이성적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닷컴이 정말 피날레를 쳤던 99년 말 2000년에 훨씬 이전에 1996년에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닷컴 열풍은 irrational한 비이성적인 exuberance라고 하면서 96년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스닥이 10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품이었었고요. 그런 거품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이 거품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그런 주가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아마 경험이 없으셔서 이 주가가 많이만 오르면 이거 닷컴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익을 동반하는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거의 2016년부터죠.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팡 기업들. 그때 당시에 이 팡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서버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AI 서버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팡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었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재래상권을 죽이면서 재래상권이 가져갔던 매출과 이익을 싹쓸이하면서 지금의 아마존이 탄생하고 구글이 탄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99년 말하고 2000년 초에 실적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그냥 먼 미래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다 지배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온라인은요. 접속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 모뎀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는 사진 한 장 제대로 전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닷컴이 세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계,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너무 지나친 거품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매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이 M7의 종목의 PER은 이번에 한 40배가 살짝 넘기도 했었지만 지금 36배 정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21배 하고 있는데 닷컴 당시에는요. 나스닥이 PER이 196배, S&P 500은 44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드랜딩에 오는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때,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돈을 너무 잘 벌죠. 미국의 금융기관도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닷컴 때처럼 이 닷컴 아류작들이 마구마구 무너지는 것처럼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1년 아니면 2년 안에 도산할 기업들이 많은가라고 보면 이번에 AI의 어떤 테마를 그렇게 촉발했던 기업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였잖아요. 그 오픈 AI가 챗GPT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 AI에 대한 붐을 일으켰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거기에 테슬라 같은 기업도 사고요. 그러면서 지금 AI의 어떤 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겨우 이제 1년 됐습니다. 이런 1년 된 상황에서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이런 주가 상승이 닷컴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금융 시스템 아니면 지나친 거품에 의해서 앞으로 하드랜딩이 오기에는 힘들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하드랜딩의 케이스를 방금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2008년에도 그랬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실업률이 다 6%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닷컴 때 2003년도에 보면 실업률이 6%를 살짝 뚫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9년 11월이 되면 많은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파이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고당하면서 2009년 11월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8%를 기록합니다. 또 하나 케이스가 하나 더 있긴 하죠. 코로나 때였죠. 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무려 14%를 돌파합니다. 이렇게 하드랜딩이 오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하드랜딩이 올 때는 반드시 이제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샤암의 법칙 때문에 4.3% 찍으면서 그동안의 3개월 평균보다 0.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라는 이 법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구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그럼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라고 보면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직 비율이 여전히 1.2배나 되고요. 이런 구인 구직 비율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실업은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직업을 잃으면 옛날 대공황 때 사진을 보면 줄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하나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100명이니까. 그런 경우에 실업률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일자리는 120개인데 일하려는 사람은 100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드가 만든 이 고금리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튼튼하고요. 그 튼튼한 미국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업률이 6%까지 간다. 그러려면 닷컴 때처럼 많은 기업이 무너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기업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AI? 아니면 반도체 기업? 어디가 그렇게 무너질까라고 보면 크게 이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샤암의 법칙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일드하게 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917년, 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늘상 있는 겨울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 그렇게 감기가 지나가는 수준의 그 정도 마일드한
그런 경기 둔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 자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체가 있다면 바로 페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드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상품 시장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22년 3월 이후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런 식으로 해서 5.25에서 5.5%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합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100%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케이스는요. 98년도 우리나라가 IMF 겪었을 때 그때 아시아 4마리 용들이 다 이렇게 마시가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이 4마리 용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당장 갚기가 힘들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게 나라가 그렇게 선언한다는 말은 나라가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됐는데 그 채권자가 자, 나 원금하고 이자 줘 하는데 그거 지금 당장 못 주겠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98년 8월 달에 러시아에 이 모라토리엄이 있고 그 영향으로 98년 10월 달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이 2분이나 참여해서 만든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허겁지겁 금리를 내립니다. 그 금리를 내려주니까요, 주식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8년 10월 달에 나스닥이 1100을 찍었었는데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 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하면서 1100을 찍었었는데 2000년 3월 달이 되면 이 1100이었던 나스닥이 5100이 됩니다. 4000포인트나 급등을 한 거죠.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졌고요. 1년 반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촉발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 나스닥의 닷컴 버블의 그 투자자들이 한껏 그 스토리에 취해 있는데 금리까지 인하시켜주면서 나스닥의 버블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을 되면 그동안에 이 페드의 고금리 때문에 많은 기업 그리고 많은 실물 경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해주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건강한 기업들한테는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를 다운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요, 모든 자산 가격이 원래는 올라가게 돼 있죠. 모든 자산은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금리로 할인을 해서 현재가,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무조건 일단은 투자 자산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항상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페드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 50, 100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박살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07년 말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 서프라임 사태가 일파만파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때도 벤 버냉키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주식시장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호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2001년 1월 3일부터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2000년 하반기부터 닷컴 아류작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다 했잖아요. 2001년에는 엔론 사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미노처럼 기업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도 페드가 금리 인하를 그때 당시에는 6.5에서 6%, 6에서 5.5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갔다가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나서 실물 경기가 망가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돼. 네,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한 달 반 전부터 시장이 요동을 쳤던 거고요. 2019년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3번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요. 2019년 7월 달에 단행을 했는데 5월 달부터 주가가 막 최근처럼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안 좋은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좋은 이슈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시 하드랜딩의 시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없어지려면요. 2019년처럼 7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남은 하반기 동안에 2번을 더해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 실업률 양호하고 경기가 기업 망가지는 거 없고 괜찮네. 네, 괜찮다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2019년에 마지막 금리 인하를 3번째 하고 나서는 주가가 위로 빵 튑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그랬고 미국 주식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첫 금리 인하를 하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하드랜딩인지 아닌지 샴의 법칙대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아는지 여기서 실업률이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들은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불확실성이 하나 더 있죠.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이거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9월 말부터 이 10월 시장이 또 한 번 막 요동을 치는 모습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때면 10월 달에 나스닥이 또 뭐 3%씩 하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10월 말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10월 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하드랜딩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글로벌하게 큰 자금을 가진 이 빅머니들은 10월 말에서 11월 달부터 다시 또 주식시장에 돌아와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8월 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만 8% 넘게 빠지는 그런 초유의 급락 사태가 나왔는데요. 자, 8% 이상 빠진 경우는 과거에 언제 거의 뭐 2008년 이 금융위기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었는데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25bp 금리 인상이었었던 거고요. 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투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조달 코스트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아니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아예 가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때 처음 공부할 때 왜 돈을 빌려서 투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투자 세계를 와보니까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가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 투자가 있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당장 돈은 빌리지 않더라도 미수 투자라는 게 있죠. 그냥 내 돈은 1억인데 한 3, 4억까지 주식을 당장 살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랑 얘기를 안 해도. 그러고 나서 3일 뒤엔가 그 미수금을 더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오버된 금액만큼은 반대 매매가 나게 되죠. 자, 그런 짧은 형태의 그런 신용 투자부터 이 큰 글로벌한 헤지 펀드들은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빌리냐면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빌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리가 말도 안 되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거든요. 실세 금리가 일본은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0.5%인 거예요. 그래서 0.5%의 이자 비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미국의 국채 4%에만 사놔도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환율이 고정됐다라는 가정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환율이 고정만 돼 있다면 이 0.5%의 자금 조달로 이자 비용을 주면서 돈을 빌려와서 4%, 4.5%가 투자하면 무조건 차익 거래라고 하죠.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린 데서 그 금리를 올리겠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실 때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 플러스 1.5% 이렇게 가상금리로 해서 사는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25bp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뭐야, 이 계속 금리를 혹시 올리려나?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9월 달 되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죠. 엔화를 빌려서 다른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이 많은 투기적 거래자들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 그런데 이 금리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일본의 엔화가 우리나라 원엔 환율로 따지면 한 뭐 910원, 860원 이래 했었잖아요. 그러면 860원일 때 엔화를 860억을 빌렸다고 치자고요. 어떤 금리에? 0.5% 금리에. 그런데 0.5에서 0.75? 뭐 괜찮아. 내가 어차피 여기서 4%, 5% 수익을 내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원엔 환율이 860원에서 이번에 거의 뭐 1,000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86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원엔 환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 최근에 언제 있었느냐? 2008년 금융위기 있고요. 2009년 10년도에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있기 바로 전해 2007년에는요. 원엔 환율이 740원이었어요. 740원이 1,500억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2005년, 6년, 7년도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를 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병원의 의사분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엔화 대출을 740원대 엔화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7억 4천을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지어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2년 만에 이게 1,500원이 되면서 갚아야 될 돈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이게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그런 헤지펀드들한테 무시무시한 일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냥 몇십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적게는 한 1,300조, 많게는
이경 한 7천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조라고 가정을 하면 860억을 빌렸는데 잘못했다가는 1,000억, 1,200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그런 포지션에서 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한 데 있어서 이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200억인데 200억으로 800억어치를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800억이 1,000억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 200억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이 청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98년 10월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파산을 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을 했던 아니 왜 이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엔화 가치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게 작년에 보면 2차 전지에서 숏 스퀴즈라고 있었죠. 공매도 친 세력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위에서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그런 숏 스퀴즈가 일어난 현상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몰리게 되고 이러다가 글로벌하게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바로 꼬랑지를 내립니다. 아, 우리 금융 시스템 봐가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굉장한 공포감을 이야기했던 게 9월에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확률이 100%였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 여기에 그 시기도 맞물리면서 더더욱 공포감을 자아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촉발한 하나의 큰 해프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2023년 3월에도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지방은행이 뭐야 실리콘밸리뱅크 이런 은행이 파산을 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때도 야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주가가 확 빠지다 보면 밑에서 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냥 포모 현상으로 아니면 가볍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했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밑에서 다 포지션을 털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쫀칭을 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한 어떤 공포스러운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 공포의 위기감에 심리적으로 약한 분들의 매물이 밑에서 쏟아지게 되고요. 그 쏟아진 매물을 누가 가져가냐면요. 강력한 확신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련한 베테랑의 그런 스마트마니들이 그 매물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걷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때 너무 무시무시했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번에 8, 9, 10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하드랜딩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물량이 오히려 베테랑 스마트마니로 넘어가면서 수급이 깨끗해지고요. 그러고 나서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로 경기가 위축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큰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AI 거품 아닌가 했는데 AI 쪽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랠리를 이어가게 되고 저는 그걸 이번 상승에 22년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시작된 이 강세장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크게 엘리엇 파동이 있다라고 보면 1파 상승이 22년 10월 달부터 작년 8, 9, 10월 달에 쑥 빠졌었잖아요.
작년 7월까지 있었던 일파 상승이고요. 그리고 작년 8, 9, 10월 달에 그때 10월 달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 5% 찍으면서 8, 9, 10월 달에 나스닥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코스피가 2277까지 빠졌었어요. 그 조정이 2파 조정이었고 그 이후로 올해 3파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겪는 게 4파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에서 한 7월까지 5파 상승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AI 랠리의 전 세계적인 주도주는 엔비디아였으니까요.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IT나든지 이번에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22년도에 페드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그리고 엔비디아 전부 다 70% 이상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 바닥 대비 이번에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고요. 그 지난번에는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10불이 살짝 깨졌었는데 이번에 140불이니까 1,400불 간 거죠. 그래서 10배 이상의 상승을 한 최고의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요. 최근에 한 2달 동안은 제가 엔비디아가 130불을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돌파를 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는 제가 엔비디아는 거품이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잘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너무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엔비디아의 이 독점력 이것만 보고 그냥 위대한 기업은 무조건 사면 돼.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가 기본이 돼야 되지만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샀을 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3년 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었고, 그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최근에도 제치고 다시 애플 1등, 엔비디아 2등이 돼 있는데, 그래서 130불 이상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실적이 너무 좋을 걸 미리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니 왜 좋은 기업에 나는 투자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좋다라고 알고 있을 때 투자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10명 중에 이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수익이 엄청 나고요. 내 주변에서 5명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 물어보면 7명, 8명은 다 이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그랬고 작년에 2차 전지가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이 좋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더더욱 중요한 게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내가 비싼 가격에 사는지 싼 가격에 사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 밸류에이션이 어려운데 되게 쉬운 방법이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나 이 주식을 갖고 있는가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2달 전에도 엔비디아 이제 거품이니까 여기서는 트레이딩 영역 이런 얘기하면 벌써부터 이제 댓글에 그래 너나 많이 파세요 이런 나오고요. 작년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3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서는 거품 영역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3년 전에 삼성전자도 21년도에 고점을 쳤을 때 저희는 5월 달에 이제는 주식을 좀 정리하고 쉴 겁니다 했을 때 박전무는 왜 그렇게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비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언제든지 40%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140 갔다가 얼마 갔죠?
90불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변동성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싼 영역에서 시장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면요 빠르게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반도체 섹터는 내년까지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익이 날 거고요. 근데 주가가 너무 그 이익을 선반영을 해버리잖아요. 선반영을 해버리면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가 지금 산책하는 주인이 가파른 이익 성장이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여기 와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딱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미리 이미 앞으로 2년의 성장 축을 미리 다 선반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고 130불이 넘어가면 분할 매도 관점이고요. 이번에 11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시장에 랠리가 있을 때 이때는 잘하면 뭐 150불 정도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130불에 가서 130불에 사서 150불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확률로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주식 7만 원에 사서 이거는 15만 원, 20만 원 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주도주로서의 계속 나쁘지 않은 모양은 보이겠지만 초보자들이 지금 이 영역에서 돈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미 10배 난 주식을 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번다. 네, 작년에도 그랬죠. 많이 올라온 주식이 여기서 또 10배가 더 간다라는 얘기들이 난무할 때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반도체의 사이클로 보면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또 대신 만들어주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있고, 이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 그걸 만들기 위한 장비 업체. 그래서 약간씩은 좀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런 걸 보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2013, 14, 15, 16년도만 하더라도 와, 중국의 알리바바, 중국의 바이두, 중국의 텐센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베트라 그랬었어요. BAT. 그 기업들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걔네들의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가 많이 앞으로 쓰이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의 실적이 내년도 되면, 마이크론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뭐 4배, 5배 이상 성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쪽 영역은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50% 가까이는 아직은 보이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를 좀 안심하고 해도 되는데, 엔비디아는 아무튼 잘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23년 초에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가지고는 그래도 손해는 안 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다른 주식도 아니고 그래도 삼성전자 사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했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로 시장이 박살났을 때도 그때도 개인 투자자 1등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때 코로나 때 36,000원까지 빠졌던 그 삼성전자 주가가 96,000원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코로나 때도 9월 달까지는요. 야, 도대체 삼성전자 이건 뭐야? 6만 전자. 6만 원을 못 뚫는다고 해서 6만 전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격에 또 샀어도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인내. 네, 투자자들이 인내했을 경우에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이 HBM 기술을 빠르게 못 쫓아오면서 굉장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같던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2년도에 그러고 나서 24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5만 1,800원 찍었다가 최근에야 겨우 8만 8천 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른 반도체 마이크론도 40 갔다가 150 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에 600만 명이 넘었던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작년부터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차 전지 사러 많이 이탈을 했고요. 그때 한 150만 명이 이탈을 하셨고, 최근에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우 답답해,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외국인 지분 주주가 56%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 없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경쟁력 가지고 있고, 하지만 HBM에서 뒤처졌었는데, 이 HBM이요 2023년 2022년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HBM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5, 45 점유율, 그리고 나머지 10%를 마이크론이 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차세대 HBM3를 하이닉스가 먼저 빠르게 출시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조금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이 HBM이라는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2%밖에 안 되는 HBM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2019년도에 이 HBM 사업부를 없앴다가 이번에 큰 굴욕을 당하기는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요, 이 종합 반도체로서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2분기 연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HBM 잘 못하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그거는 지나치게 HBM 쪽으로 지금 이 반도체 3사가 HBM 캐파 확장에 몰려 있는 사이에 기존의 디램하고 낸드, 특히나 작년에는 낸드 공장을 하려고 했던 걸 하이닉스가 HBM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낸드와 디램도 매년 15% 정도는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지금 그 수요만큼 안 따라가고 있고, 수요는 오히려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국의 모바일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요는 더 많이 생각보다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에 주식 시장을 달궜던 주도주를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쇼티지입니다. 비만 치료제 쇼티지죠. 삼양 불닭볶음면 쇼티지였죠. GPU 쇼티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에도 주식 투자하실 때 어디가 쇼티지가 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도체에 범용 반도체가 디램하고 낸드가 쇼티지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까지 400만 명의 주주분이 남아 계신데 많이 먹고 파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떨어질 때 이번에 50% 안 떨어졌습니다. 22년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70% 떨어지는 동안에 전자 50% 안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70% 빠지는 사이에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좀 덜 올라가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도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 그래도
어깨 위에서는 파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 너무 무릎에서 파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어깨와 귀 아직 남았다.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년 1Q, 2Q, 내년 말까지 계속 이 쇼티지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는 진득하게 지금까지도 잘 들고 오셨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진득하게 가져가시면 마지막 항상 주가는 보면요. 마지막이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 국면을 누리고 주식을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는요. 항상 전자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순수 반도체 회사니까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24만 8천 원 고점 찍었다가 이번 엔화 급등이 촉발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하면서 15만 원대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40% 빠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도 똑같았습니다. 150불대에서 80불대까지 빠지면서 똑같이 40%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안 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똑같이 이번에 40% 빠졌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뭐 침체가 오니 안 오니 이 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갑자기 냉각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그동안에 돈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플랫폼이라든지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이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까지 계속 호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25만 원 갔을 때는 좀 팍팍하긴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추라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이크론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제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서 박세익 전무는 가치 투자자다라고 적어 놓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익 모멘텀을 보면서 철저하게 한 2년 정도 이익 모멘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박세익 전무가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을 때 그때 용감하게 저기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1년도에 코스피가 3150이 넘어갔을 때 거기서는 자금 안 받고 오히려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됩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신 걸 보고 나는 가치 투자자였구나. 근데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게 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하물며 마트 가서 우유를 사더라도 홈플러스랑 이마트랑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부를 사든 콩나물을 사든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 중에 가장 주식을 잘하는 연령대의 여성은 30대, 40대의 여성분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마트 가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주도 좋지만 이게 너무 앞으로의 성장성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투자자들의 미인대가 이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여기는 여전히 실적이 잘 나는데도 소외돼서 또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주식보다 많이 빠진 주식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객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그래도 한 70%는 가져가고요. 나머지 한 20, 30%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런 주식들을 앞으로
2년, 3년 정도 보고 삽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50% 이상을 한 2년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인 거지. 그것만 기다릴 수가 있으면 은행 금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유, 2년 동안에 겨우 한 4%벌 걸 주식으로 50%, 100% 벌면 그거는 얼마나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업종 중에서 찾는다면 최근에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썩들썩 하면서 막 머리들 드는 업종이 있죠. 건설업종입니다. 이 건설업종은요, 2001년도에 페드가 1월 3일부터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2001년도에요. GS건설이라는 종목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90% 올랐었어요. 2001년도에 닷컴 버블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박살나는 와중에서도 GS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주들도 그때 2001년도에 주가 상위 종목들 보면요. 건설주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가장 금리에 민감한 업종은 건설업이 지금은 한번 봐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소비재 중에서 글로벌하게 이제 탑 티어에 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업종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죠. 네.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난 기업을 살 때는 경쟁 구도를 일단은 파악을 합니다. 아,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박살난 거는 강력한 어떤 대체제가 개발이 됐다든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주가가 빠지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인텔이죠. 네, 인텔은 엔비디아와 AMD의 양쪽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인텔이 종합 반도체 회사거든요. 뭐 메모리, 그다음에 CPU 같은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도 하고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지금은 파운드리는 완전히 TSMC한테 밀려 있고 이번에 발표했던 반도체 인텔의 실적에서도 파운드리는 5조 원 가까이 그렇게 적자가 납니다. 이와 같이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데 그 빠진 이유가 아유 뭐야 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네 이러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는 희한하게 이 엔터 4사가 다 같이 빠졌어요. 다 같이 빠졌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아이돌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가? 아니면 갑자기 일본에서 혜성과 같이 엄청난 아이돌들이 막 지금 탄생하는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4사는 희한하게 짝수에만 되면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짝수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봤더니 올해는 올림픽이 있었고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였던 거죠. 글로벌하게 올해만큼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았던 해도 없습니다. 대만의 총통선거, 인도의 총리선거, 미국의 대통령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등등 해가지고 많은 선거들이 있었고 이 선거 때는 이 선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이 이데올로기에 또 많이 이렇게 목숨 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 선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대목에 해리포터 같은 영화가 나오면 국산 영화가 그때랑 안 겹치게 나중에 출시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엔터들이 올해는 그런 스포츠 선거와 관련해서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하반기 내년 하이브가 보면 지금 멤버들이 다 군대 가서 이제 한 명씩 제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군대 간 멤버들이 다 제대를 해서 완전체가 다시 결집이 되고 또 최근에는 보면 또 새로운 그다음 차세대 아이돌 그룹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대 교체 과정인데 이런 과도기까지
겹치면서 좀 실적 악화가 됐던 부분이 내년에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홀수에 또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은 또 엔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사이클 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등등 해서. 자, 그러면 조선, 네, 우리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조선 강국인데 2004, 5, 6, 7, 8년까지 그때 현대중공업이 한 40배 오르거든요. 자, 그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배는 언제마다 교체하지? 자동차는 한 10년에서 한 15년 쓰는데 배는 얼마마다 교체를 하지? 20년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가 교체 주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신조선가라든지 아니면 중고선 성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미국의 조선사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유럽에도 보면 이제는 고부가 같이 여객선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걸 또 옛날에 STX가 또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노령화돼 가지고요. 일본에서도 보면 그냥 이 기성복 같은 그런 배만 만들어냅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조선, 그 다음에 중국의 엄청난 추격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저부가가치선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부가가치선이라고 하면 유조선,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석탄 나르는 벌커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런 저부가가치선은 중국이 다 하고요. LNG선, 뭐 이런 거, 고부가가치선은 우리나라가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동안에 저가 수주했던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빠졌고요. 고가 수주 물량이 내년에도 계속 도래하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선업이 내년도에 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웅다책방 구독자 여러분, 올해로 따지면 아마 주식 투자를 3년, 4년을 내가 했는데 올해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올해 같은 주식 시장이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22년과 같은 그런 하락장도 겪으셨지만 그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장은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고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 고금리 상황에서 나오는 실적 장세가 한마디로 실력 장세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 페드의 첫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돌아선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드랜딩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높은 장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 어려운 장이 이번에 8, 9, 10월 아직 석 달 남긴 했는데 10월 달까지 자금 관리를 잘 하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요. 올해 많이 빠졌던 주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그런 여러 섹터들부터 그리고 그동안에 또 올라갔던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주식까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랠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 만회할 수 있는 장이 앞으로 연말에 도래하니까요. 이 기회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그런 슬기로운 대응을 잘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크게 다시 손실을 복구하고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내년에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